많은 분들이 요즘 금값 떨어진 걸 보고 역시 끝났네 하시죠. 그런데 제가 22년간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금이 무려 1136톤입니다. 55년 만에 최고치예요. 근데 같은 시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뭘 했을까요? 팔았어요. 이 역전된 행동, 이게 바로 큰 사이클의 전환 신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거시경제와 귀금속 사이클을 22년간 연구해온 박사 정도연입니다. 제가 1990년대 후반부터 금 시장을 지켜봤는데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금값 떨어지면 다들 끝났다고 했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왔나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6배가 올랐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귀금속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금값 차트만 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금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화폐 시스템의 신뢰도와 금값이 정확히 반비례한다는 거였어요. 달러가 강할 때 금은 약하고 달러가 약할 때 금은 강합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금값이 한번 크게 조정받았어요. 온스당 600달러대까지 떨어졌죠. 그때 금 판 사람들 1년 뒤에 후회했습니다. 왜냐면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금값이 1900달러까지 뛰었거든요. 3배 넘게 오른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은 비슷하게 흐른다는 말,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시점마다 금은 평균 70%씩 올랐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로 확인된 사실이에요. 지금 실질 금리 어디쯤 와 있는지 아세요? 바로 그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명목금리는 4%인데 물가는 5% 오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1%죠. 제가 지난 20년 동안 본 패턴은 명확했어요. 금값이 조정받을 때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금 보유량은 늘어났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그 속도가 더 빨라졌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금의 본질적 가치가 다시 주목받는 겁니다. 금값이 떨어질 때 진짜 부자들이 웃는 이유, 그 이유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가격 떨어지면 손절하고 나가지만 기관과 중앙은행들은 오히려 그때 집중적으로 사들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가격을 보지 않아요. 조건을 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가, 실질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금은 반드시 오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22년간 추적한 데이터와 패턴,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생존 전략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최근 금값 하락 보고 불안하셨나요? 그럼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가격 하락이 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 숨겨진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시죠? 댓글로 여러분 생각 들려주세요. 얼마 전 제 지인인 68세 박영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금값 떨어졌다던데 나 그냥 다 팔까? 저는 바로 말렸습니다. 왜냐면 2018년에도 똑같은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서 팔았지만 1년 뒤 가격은 2배가 됐습니다. 영수님은 평생 저축으로 모은 자산을 지키려고 10년 전부터 조금씩 금을 모으셨어요.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금을 샀죠. 처음엔 그램당 4만원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6만원, 8만원, 10만원까지 올랐어요. 영수님은 꾸준히 사셨습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매달 정해진 금액으로 금을 샀어요. 그게 바로 적립식 투자죠. 그런데 작년 말부터 금값이 슬슬 내려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하더래요. 금은 이제 끝났다. 팔아야 한다고요.
동네 경로당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TV 뉴스에서도 금값 하락 소식만 나오니까 영수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10년 동안 모은 금인데 지금 팔아야 하나 고민이 되시더래요. 그래서 영수님이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정 박사님, 정말 지금 팔아야 할까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영수님, 금을 왜 사셨어요? 돈 벌려고 사신 건가요? 아니면 자산을 지키려고 사신 건가요? 영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죠. 아, 자산을 지키려고 샀지. 맞아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지금 화폐 가치가 안정적인가요? 물가는 안 오르나요? 영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아니요, 물가 계속 오르죠. 마트 가면 작년보다 물건값이 20%는 오른 것 같아요. 그럼 왜 금을 파세요? 이 질문 하나로 영수님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맞다. 나는 자산을 지키려고 금을 산 건데 왜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고 파는 거지?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금을 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금은 가격이 아니라 조건으로 봐야 하는 자산입니다. 지금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실질 이자가 낮아지는 시기죠. 이럴 때 금은 오히려 힘을 받습니다. 현금 들고 있으면 매년 5%씩 가치가 줄어드는데 금은 그 가치를 지켜주거든요. 많은 분들이 금을 주식처럼 생각하세요. 샀다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손절하는 거죠. 그런데 금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금은 단기 수익을 내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자산의 보험입니다. 화재 보험 들어놓고 불 안 났다고 해지하시나요? 자동차 보험 들어놓고 사고 안 났다고 해지하시나요? 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수님도 이 말씀 듣고 나서 결국 일부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보유하기로 하셨어요. 당장 필요한 생활비 정도만 현금화하고 나머지는 장기 보유 자산으로 두신 거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가격 변동에 신경 쓰지 않고 장기적으로 자산을 지킨다는 관점으로 보니까 오히려 안정감이 생겼대요. 여러분도 혹시 금값 떨어질 때마다 불안하신가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왜 지금 팔면 안 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실전 지혜를 나눕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금 투자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으실 거예요. 뒤에 나올 실질 금리와 금 사이클 이야기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금 투자가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금의 사이클과 실질 금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기회인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조건에서 정해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금값만 보고 판단하시는데 그건 절반만 보는 거예요. 금은 물가와 실질 금리의 함수입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순간 금은 폭등하거든요. 제가 한국은행하고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 자료를 다 뒤져봤어요. 실질 금리 하락기마다 금값이 평균 7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금리가 물가를 못 따라잡으면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사람들이 실물 자산으로 도피하는 겁니다. 그 대표 주자가 금이에요. 실질 금리가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은행 금리가 4%인데 물가가 5% 오르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돈을 은행에 넣어둬도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이럴 때 사람들은 뭘 할까요? 현금 대신 실물 자산을 찾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68세 박영수님이 금값 떨어질 때 일부를 팔았어요. 그램당 9만 원에 팔았죠. 그런데 1년 뒤 금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영수님이 후회가 되시더래요. 그래서 다시 사려고 알아보니 그램당 11만 7천 원이었어요. 처음 판 가격보다 30%나 비싸게 사야 했습니다. 타이밍 잘못 잡아서 손해본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격보단 금리 흐름을 체크하라는 겁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일정 비율을 확보하세요. 단기 급등 급락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금은 평균 8년에서 10년 사이클을 가집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15년까지도 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금을 가격으로 보고 계신가요? 조건으로 보고 계신가요? 그 다음으로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하니까 안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격이 안 흔들리고 꾸준히 우상향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진짜 의미는 달라요. 금은 안정해서가 아니라 불안한 시기에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겁니다. 국제통화기금 분석 자료를 보면 명확해요. 화폐 가치가 연 5% 이상 하락할 때 금값은 평균 2.5배 상승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은 경제가 불안할 때 빛을 발한다는 거죠. 주식이나 부동산이 흔들릴 때 금은 오히려 상승하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이럴 때마다 금은 폭등했어요. 제가 상담했던 72세 김미정님도 비슷한 경험하셨어요. 미정님은 2019년에 금을 처음 사셨는데 주변에서 너무 늦게 샀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금값이 급등했죠. 미정님은 금은 위험할 때만 오른다는 조언을 듣고 보유를 유지하셨어요. 그 덕분에 2020년에도 손실을 안 입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때 자산 가치가 40% 넘게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실천 방법은 이거예요. 금은 보험으로 생각하고 전체 자산의 10% 수준만 유지하세요. 너무 많이 가져가면 기회비용이 크고 너무 적게 가져가면 보험 효과가 없어요. 10%가 딱 적당합니다. 금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조급함을 부릅니다. 여러분은 금을 보험으로 보고 계신가요? 투자로 보고 계신가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 3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이 5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 아세요? 세계금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중앙은행의 순매입량이 1136톤으로 사상 최대치였어요. 2022년에도 1000톤이 넘었고요. 왜 중앙은행들이 실물금을 사들일까요? 간단해요.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달러 패권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죠.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사태 이후 달러 보유량을 대폭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렸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부터 꾸준히 금을 사들이고 있죠. 폴란드는 최근 3년간 금 보유량을 3배로 늘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달러 대신 금을 실물로 보유하겠다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도 슬슬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흐름을 보면 앞으로 금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ETF보다 실물 중심으로 자산 구조를 분산해야 합니다. 물론 보관 비용이나 거래 비용은 감안해야 하지만요. ETF는 편하긴 한데 시스템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큰손들이 실물을 사들이는 이유,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국내 상황도 한번 볼까요? 요즘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국내 금 시세가 해외보다 15%에서 20%나 비싼 현상인데요. 이게 바로 수요 폭증의 신호입니다. 한국금거래소 자료 기준으로 보면 김치 프리미엄은 2019년 이후 6배 이상 확대되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국내 투자자들이 금을 사재기하듯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안한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을 택하는 거죠. 부동산도 불안하고 주식도 불안하고 그래서 금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65세 이정희님 같은 경우인데요. 정희님은 김치 프리미엄이 높을 때 이거 너무 비싸다 싶어서 ETF로 갈아탔어요. 해외 시세로 사는 게 낫겠다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후에 실물 가격이 더 급등하는 바람에 오히려 손실을 입으셨어요. 김치 프리미엄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단기 프리미엄보다 장기 수급 추세를 보세요. 국내 프리미엄만 보고 매도 타이밍을 잡지 마시고요. 프리미엄이 크다는 건 수요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은 금값이 비쌀 때 팔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금 사이클은 길고 조정은 기회라는 겁니다. 금의 상승 조정 사이클은 평균 10년이에요. 1970년, 2000년, 2019년 사이클 모두 중반부 조정 후 폭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는 명확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70세 윤기성님은 이걸 정확히 아셨어요. 기성님은 2021년에 금을 처음 사셨는데 그 뒤로 금값이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기성님은 팔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중간 조정기에 분할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셨거든요. 가격이 5% 떨어질 때마다 1단계씩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쓰신 거죠. 덕분에 나중에 금값이 다시 올랐을 때 큰 수익을 보셨어요. 급락은 공포보다 기회로 인식해야 합니다. 모두가 팔 때 사고 모두가 살 때 파는 게 투자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조정이 올 때 팔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살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금값 상승의 본격 사이클에 들어섰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핵심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실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금을 어떻게 보유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중을 한 번에가 아닌 나눠서 채우라는 겁니다. 금값 변동성이 커진 만큼 분할 매수는 필수예요. 한 시점에 몰입하면 평균 단가가 흔들립니다.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3회에서 5회로 나눠 구입하세요. 여러분은 금을 한 번에 사시나요? 나눠서 사시나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실물과 금융자산을 7대3 비율로 가져가는 겁니다. 실물은 장기 보유용이고 ETF는 유동성 확보용이에요. 실물금은 시스템 리스크에서 자유롭고 ETF는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죠. 보관 장소와 보험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전체 자산 중 금 비중을 10%로 두고 그 안에서 실물 7, ETF 3 비율을 유지하는 게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화폐 대신 금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금값 상승은 금이 비싸진 게 아니라 화폐 가치 하락의 반영이거든요. 1970년에 금 1온스가 35달러였고 지금은 2000달러예요. 금이 비싸진 게 아니라 달러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주기적으로 환율, 물가 지표를 체크하고 금 보유 목적을 기록해 두세요. 네 번째는 목표가보다 보유 이유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금을 사면서 목표가를 정하는데 그건 단기 매매 관점이에요. 금은 수익률보다 보유 기간이 중요합니다. 금은 나의 보험이라는 원칙을 메모해 두세요. 단기 변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다음 사이클을 대비한 시나리오를 세우는 겁니다. 금 사이클 후반에는 장기 행보나 조정이 올 수 있어요. 상승에 취해 전량 보유하지 말고 목표 수익 3배 시점에서 30% 현금화하는 원칙을 세워두세요.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을 안전해서 산다고 믿지만 사실 금은 불안할 때 강해지는 자산입니다. 잘못된 상식은 금은 항상 오른다는 거예요. 이걸 금은 특정 시기에만 오른다로 바꿔야 합니다. 잘못 관리하면 단기 변동에 흔들려서 싸게 팔고 비싸게 사는 실수를 반복하게 돼요. 반면 제대로 관리하면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화폐 가치 하락으로부터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하실 일은 단 하나입니다. 금의 가격이 아니라 나의 비중표를 적어보세요. 내가 전체 자산의 몇 %를 금으로 두고 있는지 그걸 아는 순간부터 투자가 아니라 관리가 시작됩니다. 핵심 원칙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금은 가격으로 보지 말고 조건으로 보세요. 실질 금리와 물가를 체크하세요.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분산하세요. 실물과 ETF를 적절히 섞으세요. 그리고 보험이라는 관점을 잃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금값 폭등 이후 반드시 찾아오는 20년의 함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공감되셨다면 한 줄 남겨주시고 가족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가시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